안녕하세요.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연금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연금 투자 빅피처고요. 저는 빅디 김민주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분, 아주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죠. 이재훈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훈 팀장님, 네. 제가 연금술사라는 애칭 별명을 좀 지었는데 마음에 드세요? 진부하죠. 마음에 듭니다. 예. 마음에 드세요? 정말이죠? 네. 확실하시죠? 네. 마음에 듭니다. 네. 그렇다면 진부하다고 하셨으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지금 살고 계시는지 제가 그럼 바로 퀴즈 하나 좀 내볼게요. 네. 요즘에 유행하는 모임으로 음. 줌화상회의로 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뭐 회식을 하거나 모임을 갖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직접 만나는 거 말고요. 비대면으로. 단톡방? 아니 저한테 진부하다고 하시더니 더 진부하신데요? 뭘 하셨길래 그 질문을 좀 하셨을까요? 랜선 모임이라고 해서 요즘 뭐 줌이라든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각자 이제 술이라든지 안주를 놓고 서로 회식 자리라던가 아니면 모임을 갖는 걸 좀 예. 뜻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지난 주말에 음. 저희 후배들과 함께 이렇게 술을 한잔 하면서 모임을 좀 가졌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연금 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연금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셨어요? 음. 이 랜선 모임 하면서 또 돈 얘기를 하셨군요. 네. 술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장년층만 뿐만 아니라 20, 30대들도 노후 준비에 되게 적극적이고 그렇더라고요. 예, 또 관심을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아무래도 가능한 일찍 뭔가 인생을 계획하고 미리 노후를 또 준비하고 싶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30대가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 40대와 50대가 30대일 때 이때랑 비교해 보면 물가나 집값 상승률과 비교해 봤을 때 금리가 터무니없이 낮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 모임을 가지면서 나는 20대 때 뭐 했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떤 남자를 만나야지? 막 이런 생각만 했지? 네. 내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젊었을 때 일찍 시작할 걸 이런 좀 후회가 들더라고요. 지금 젊지 않으세요? 지금 젊죠? 예.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죠? 예, 그 뭐 나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꼭 그게 투자가 아니어도 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을 못해서 시간만 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실천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실천이 안 돼서 늘 네, 그게 맞아요. 또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난번과 관련해서 올라온 댓글이 하나 있어요. 빨라진 노후 준비 트렌드에 걸맞게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아이디 마라탕 하우즈님께서 댓글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 투자에 대해 관심이 높은 30대입니다. 빅피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장기 투자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투자 관련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사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그냥 무식게 밸런스를 맞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뭐 사전적으로는 뭐 리밸런싱이니까 다시 뭐 균형을 맞춘다 이제 이런 말이기는 한데 우리가 좀 투자 얘기를 하니까 투자용으로 바꿔보면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을 당초에 편입했던 비중으로 재조정하는 거를 리밸런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당초에 정해놓은 포트폴리오 비중이 있을 텐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자산은 가격이 오르고 어떤 자산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올라간 자산은 비중이 커질 거고요. 또 떨어진 자산은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어느 순간에 비중을 좀 다시 올라간 것들은 줄이고 또 떨어진 것들은 다시 올려서 채워 넣는 이 작업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뭐가요? 올라가면은 더 좋은 거니까 비중을 늘려야 되고 네. 내려가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시긴 한 네.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빅디님께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연금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그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네. 이 연금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방법들이 뭐였을까요? 최근에 이야기하셨던 게 네. 비가역적 테마에 투자를 한다. 맞아요. 그다음에 뭐 자산 배분? 항상 자산 배분해야 맞아요. 된다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 중에 리밸런싱을 누가 하냐 하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룰이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처럼 주가가 급락했을 경우에 대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죠?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무서우니까 일단 예. 팔고 보죠. 네. 맞아요. 주가가 급락한다라는 그 현상 자체가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산 배분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해서 당초에 우리가 정했던 비중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이 비중이 되게 크게 줄어드는 거죠. 리밸런싱 과정에서 이 비중을 좀 채워 넣는 역할을 좀 하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주가가 급등해서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비중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리밸런싱을 하면서 싸게 사고 비쌀 때 판다 이건가요? 이해가 되게 빠르신데요. 그 쉬운 말을 제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리밸런싱을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일부 좀 있습니다. 원래 당초 정했던 비중을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효과가 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좀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당초에 정했던 이 비중이 어떻게 배분을 한 거길래 이 금과 옥조처럼 이것들을 지켜나갈까? 아마 이런 질문들이 아마 나오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뭐 만능이란 포트폴리오는 없습니다. 정해진 룰은 없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기간 동안 얼마의 수익을 기대하는가 이것들을 미리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꾸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기대 수익률을 정해놓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만약에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연평균 한 6% 정도의 수익을 기대한다라고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그냥 주식과 채권만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미국 주식을 예를 들면 최근 수십 년 동안 한 연평균 10%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네. 또 지금 미국 채권 금리는 한 2% 정도 전후에서 움직였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주식과 채권을 반반씩 50%씩 나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한 5% 정도 될 거고요. 네.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1%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5%와 1%를 더한 6%. 6%.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 수익률을 충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 것이죠.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그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뭐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관찰했다고 하면 원래 비중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식을 조금 팔고 또 채권을 조금 사서 채워 넣는 이런 결정을 하면서 원래 비중을 다시 맞춰주는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긴 있는데 네. 그때 왜 주식 비중은 늘리고 채권 비중은 좀 줄여라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건가요? 맞아요. 그 채권 금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리기로는 맞아요. 1980년대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16.5% 정도 됐어요.
그리고 2010년 코로나 때는 0.5%까지 40년 동안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하자라는 의미에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크게 변동한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특히 최근에는 기술혁명 때문에 미국 혁신 주식들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이런 미래 성장하는 테마들의 이익 성장성은 시장 전체보다 더 높거든요. 이런 비중들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그 기대 수익률을, 채권을 좀 줄이더라도 기대 수익률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리밸런싱의 주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걸 뭐 길게 잡아야 되는지 짧게 잡아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정해진 거는 없어요. 리밸런싱을 뭐 얼마마다 해야 된다는 건 없는데,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예를 들면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리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 예일대 기금을 운영했던 그 되게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 지금 돌아가셨지만 데이빗 스웬슨 같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로 나뉜다, 이게 아니고 네. 실제 적극적으로 양질의 운용을 할 수 있는 투자자와 또 그렇지 못한 투자자로 나뉜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이 다 제각각이다라는 걸 또 의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용 지식과 네. 모든 맞춤으로 만능으로 다 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기계적이고 조금 더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수익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특히 연금 투자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동일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판매자가 누구인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융의 경우에는, 그리고 투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물건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연금의 경우에는 판매자 그리고 운용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럼 리밸런싱을 잘해주는 상품이나 금융기관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혹시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네.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내가 맡기고자 하는 그 회사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연금 자산의 잔고, 이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해외 리서치 능력,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예,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1, 2년 투자하겠다고 연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2, 30년 동안 혹은 그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를 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규모, 즉 안정적인 금융회사와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좀 그 금융기관들이 모아놓은 연금에 대한 잔고, 자산이 클수록 이거 회사가 연금 운용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러면 더 좋은 인력과 더 좋은 시스템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관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관리를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해외 리서치 능력이 좀 좋아야지만 또 괜찮은 수익률을 결국은 얻어갈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고도 또 한 가지 좀 다른 관점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 어떤 분들은 이 투자를 얘기할 때 게임이다.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저 같습니다. 약간 좀 찔려요. 음.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재미삼아 얘기 몇 개 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 말씀 하셨던 기억이 맞아요. 나는데, 네. 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투자를 어떤 재미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여기 이제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투자는 굳이 제 언어로 얘기를 한다면 돈에게 일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동 수익이 아닌 자본 이득을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면 투자를 통해서 세상을 공부하고 또 금융지능을 또 높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 모든 돈을 내가 다 핸들링하고 내가 다 리밸런싱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게 일을 시키고 또 일을 잘하는지 감독을 해줄 조력자 이거를 구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규모, 잔고, 해외 리서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조력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답이 나왔네요. 제 조력자. 옆에 계시잖아요. 제 조력자 되어 주실 거죠? 뭐 물론 네. 뭐 생각 좀 해보고요. 빅디님은 제가 조력을 해드릴 거고요. 빅디님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다? 실천입니다.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실천에 옮기자고요. 약속해요. 자, 조력자님은 가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